이른 아침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단층집. 72세 순이 할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밥상,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는 식탁.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혈압약 봉투. 할머니는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약 이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봉투 앞면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주의사항들. 할머니는 그 글씨들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다가 그냥 봉투째 뜯어 약을 꺼냅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약 봉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 노선표도 가게 메뉴판도 손자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도 남들 눈에 안 띄게 지나치는 법만 70년 넘게 연습했습니다. 1960년대 가난한 농촌 마을. 화면이 흑백톤으로 전환됩니다. 어린 순이는 오빠들이 학교에 가는 걸 바라보며 마당에 남겨집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계집애가 글은 배워서 뭐하냐? 어린 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는 남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빠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했고 오빠들이 졸업장을 받던 날 순이는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손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들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키지 않도록 평생을 조심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그림만 봤고 병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눈이 침침해서라며 자녀에게 밀었고 음식점에서는 옆 테이블 사람이 시키는 걸 보고 따라 시켰습니다. 다시 현재. 할머니가 약을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아래로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 가는 걸까? 할머니는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트에 가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글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에 그려진 그림, 연필을 들고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마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현수막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왜 발이 그쪽으로 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준 한글 교실 첫날.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물을 마셨다가 또 누웠다가 내일 가는 게 맞는 건지 창피하지 않을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배울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손자가 쓰다 남긴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꺼내 오래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러고는 보자기를 꼭 쥐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묵은 수치심과 70평생 처음 느끼는 설렘이 동시에 가슴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어가자니 창피하고 그냥 가자니 발이 안 떨어지고 복도 끝에서 담당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등록하신 분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나이 72에 생전 처음으로 책가방을 맨 날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부터 80이 넘은 분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몰라 옆 사람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가나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에는 75세 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첫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다가 두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첫날엔 울었어. 창피한 거 아니야, 용감한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순이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글을 못 배운 이야기, 가족한테도 숨겨온 이야기. 수십 년 동안 혼자 지고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가볍던지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어요. 누가 기다리는 데가 생겼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혈압과 수면 등 신체적 건강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글 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째. 할머니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밥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패턴의 반복.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할 일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바깥 나들이는 마트나 병원이 전부였습니다. 걷는 거리라고 해봐야 집에서 마트까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교실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이면 복지관까지 20분을 걷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복순 할머니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배운 글자,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손주 이야기. 때로는 별 이야기도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운 글자를 공책에 다시 써봅니다. 처음에는 5자 쓰면 손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 페이지를 써도 끄떡없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 아랫부분에 흘러가는 자막을 따라 읽어보려 애씁니다. 읽히는 글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혈압을 재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년간 140에서 150대를 맴돌던 수축기 혈압이 130 초반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계가 잘못됐나 싶어 3번을 다시 쟀습니다.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밤잠도 달라졌습니다.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 뒤척이던 불면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하던 막막함이 어느새 오늘은 뭘 배우나는 기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던 오전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입에 당기지 않아 한 끼를 대충 때우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수업 후에 먹는 된장찌개가 어찌나 맛있던지, 같이 먹는 밥은 혼자 먹는 밥보다 2배는 맛있다는 걸 72살에 다시 느꼈습니다. 약이 바뀐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가게 됐고 사람을 만나게 됐고 웃게 됐더니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 혈압 수치를 확인한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교실 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거 계속 다니세요. 혈압약은 지금 이대로 유지해 봅시다. 진료실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걷기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3회 이상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8mmHg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가는 이유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어느 명절 저녁, 오랜만에 자녀들과 손자들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자들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자들이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을 무렵 할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큰 손자에게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손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봉투를 뒤집어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 할머니가 쓴 거야? 할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그 장면을 보다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다니고 있어. 6달 됐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꺼낸 날이었습니다. 창피할 줄 알았는데 막상 꺼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봉투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제가 혼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뭐 배웠어? 예전엔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통화가 길어집니다. 할머니가 새로 배운 글자 이야기를 하고 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갑니다. 손자는 방학 때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공책에 글씨를 씁니다. 할머니가 틀리면 손자가 고쳐주고 손자의 수학 숙제를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풍경이 생겼습니다. 글 하나가 가족 사이에 다리를 놓은 셈이었습니다. 글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랑 나눌 이야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글 교실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 복지관에서는 작은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쓴 글씨 작품을 전시하고 짧은 자기소개문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실 벽에는 저마다 정성껏 쓴 글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이름을 적었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옮겨 적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할머니의 차례가 됐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순희입니다. 나는 올해 73이 됩니다. 나는 글을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약봉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자리 복순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처음 이 교실에 들어오던 날 문 앞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던 그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먹고 공책을 챙깁니다. 그리고 복지관까지 20분을 걷습니다. 걷는 동안 지나치는 가게 간판을 읽어봅니다. 전에는 그냥 그림처럼 보이던 글씨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리가 됩니다. 약봉투의 글씨를 이제 할머니 혼자 읽습니다. 버스 노선표도 혼자 봅니다.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글씨가 아직 예쁘진 않지만 할머니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삐뚤빼뚤함이 자랑스럽습니다. 70이 넘어 처음 쥔 연필의 흔적이니까요. 마당 한켠에 작은 화분을 꺼내놓고 물을 줍니다. 화분 겉면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봄. 봄은 젊은 사람들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70이 넘어도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도 새로운 봄은 다시 옵니다. 당신이 오늘 딱 한 발짝만 내딛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